안녕하세요. 보고한의원 원장 이정훈입니다. 소아진료를 보면 크게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져 환자분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만성비염이나 중이염으로 반복되는 질환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와, 두 번째는 공부를 하거나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데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성장에 대한 고민으로 내원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을 보다 보면 아이의 체형이 평균적인 키와 체형의 몸보단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아주 날씬한 체형이거나 살이 통통하게 찐 통통가의 소아들로 나누어집니다. 날씬한 어린이들은 잘 먹지 않거나 잘 먹어도 영양분이 골고루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어지지만, 통통가 어린이들은 잘 먹고 영양분이 잘 흡수되어 영양분 부족으로 키 크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이런 통통가 친구들이 영양분으로 인해 자신의 키를 다 크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 보이고 무기력하고 간 수치가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통통가 친구들의 성장과 면역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고보감 18번째, 우리 아이는 왜 키가 안 클까요? 소아비만의 성장과 간 수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인과는 다른 소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는 성인에 비해 성장과 발달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성장은 양적으로 증가해 나가는 과정으로 신장, 체중, 기관의 무게 등이 커가는 것을 말하고, 발달은 성장에 따르는 기능적 발달 과정을 말합니다. 발달을 예로 들면 뇌가 증량이 증가하거나 신경세포가 성장함에 따라 운동기능, 정신기능이 발달해 가는 것을 말하며, 소아진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장과 발달이 잘 밸런스를 맞춰가도록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런 성장과 발달이 균형 잡혀 있는지 체크하고 몇 년간의 과거력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 속도인데요. 나이에 따른 성장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 아이의 지금 키나 몸무게가 또래 아이보다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성장 속도로 알맞게 잘 크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성장의 기준을 알려드리면, 출생 시 신장은 약 50cm입니다. 이후 생후 6개월간은 약 17cm, 다음 6개월간은 약 8cm, 제2년째는 10cm, 3년째는 8cm, 4년째는 7cm가량 키가 크고, 중요한 4살에서 10살 사이에는 연간 5에서 6cm 정도 자라는 게 평균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신장은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여 연간 6에서 7cm 자랍니다. 사춘기쯤 되면 몸통과 팔다리는 비슷한 속도로 자라는데요. 사춘기가 지나면 몸통이 약간 더 빨리 자랍니다. 사춘기 성장 급증기가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차가 있고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여아가 남아보다 빨리 나타나며 성숙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자라는 특징이 있고, 특히 부모의 2차 성장 시기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진료를 할 때 보호자분께 꼭 물어보는 질문이 3년간 평균 몇 cm 정도 컸나요? 입니다. 3년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면 아이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지금 키와 또래 친구들과 어느 정도 크고 차이 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더욱 중요한 건 1년에 몇 cm씩 크고 몇 킬로그램이 늘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은 이걸 꼭 체크해 주세요. 이제 통통가 어린이들, 즉 소아비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살이 많이 찐 경우에 다이어트를 위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여아의 경우 살이 많이 찔 경우 성조숙증의 염려로 인한 경우나, 여학생의 경우 외모적인 문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들의 경우는 살이 쪄도 나중에 다 키로 간다는 생각으로 소아비만을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아비만이 아이들은 어릴 때의 비만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 소아진료로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 맞벌이로 아이들을 할머니 댁에 맡겨놨는데, 코로나 중에는 나가지 못하고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많이 차려주니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가 유독 피곤해하고 키가 잘 안 크는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면, 아이가 활동량도 줄어들고 많이 피곤해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하면 간 수치와 중성지방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고, 치료 후에 이렇게 혈액 검사상 정상이 되고 체지방이 줄어들어서 키가 다시 잘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표현으로 아이를 이렇게 쭉 늘린 것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 잘 크라고 좋은 음식 많이 먹이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살이 찌는 과정에서 피부에 두드러기나 알레르기성 염증들도 자주 나타나고 지방세포 때문에 오히려 성장을 방해받게 됩니다. 이전 보구보감 비만의 5가지 유형에서 잠깐 나왔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와 염증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그림인데요.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컨디션 상태에서는 지방세포의 크기는 적당한 크기이고 미세혈관이 지방세포에 산소를 잘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살이 많이 찌기 시작하면 야금야금 체중이 늘어나면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는 약간의 체중 증가가 있으나 피로감은 심하지 않으며 지방세포가 커지고 중성지방이 높아질 뿐 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이 찌고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미세혈관이 변하기 시작하고 산소 공급에 이상이 생깁니다. 변형된 미세혈관은 지방세포의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정상 크기보다 커진 지방세포는 표면적이 줄어들고 줄어든 표면적은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가 됩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이 단계부터는 눈에 띄게 피로해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성장기라면 눈에 띄게 성장 속도가 줄어들어 부모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키가 잘 안 크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나타나던 염증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변형된 지방세포가 인터루킨6라든지 TNF-알파, 이지스틴을 분비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때부터 몸에 생각지 못한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때 아이들의 경우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로도 잘 낫지 않거나 재발하는 피부의 염증 반응이 이때 나타납니다.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겨 약을 복용하거나 발라도 낫질 않고 가려워서 긁게 되면 색소 침착이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염증 증상은 때론 피부를 긁으면 그대로 자국이 나타나는 피부 묘기증으로 나타나거나 열만 오르면 온 사방이 가렵게 되는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살이 찌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이 늘어나고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간 수치가 늘어나고 키가 잘 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소아 비만의 경우가 성인에 비해 염증이나 대사증후군이 빨리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는 성인의 지방이 늘어나는 과정과는 다른 소아의 지방이 늘어나는 특징 때문입니다. 살이 찐다는 것은 보통 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방이 늘어나는 경우 지방세포의 개수가 커지거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이 늘어날 때 성인의 경우는 지방세포의 개수보단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많고 소아의 경우 지방세포의 크기보단 지방세포의 개수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세포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방세포의 표면적이 줄어든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포의 크기가 2배가 된다면 세포 하나의 크기가 커져서 2개가 하나의 사이즈가 된다면 표면적이 줄어듭니다. 지방세포는 표면적이 줄어들면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염증 물질을 유발하는 지방세포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가 살이 찌면 이렇게 지방세포도 커져서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가 잘 안 되고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소아비만의 더욱 중요한 점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살이 찌는 경우에 지방세포의 크기가 늘어나는 경우와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아의 경우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이 성인 미만과는 다른 점이죠. 즉, 소아의 경우 지방세포의 개수도 많아지고 크기도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지방세포로 인한 염증 반응이 훨씬 크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호르몬의 감수성이 떨어져 성장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본인이 커야 할 키보다 잘 크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성인의 경우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많고 소아의 경우는 지방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통통했던 소아비만 친구들이 성인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소아 때부터 비만이었던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서 살이 찐 비만 친구들보다 어릴 때 생긴 지방세포의 개수가 많아져서 염증이 더 잘 생기고 살을 빼기가 힘듭니다. 흔히 선천적 뚱뚱이 그리고 후천적 뚱뚱이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어릴 때부터 뚱뚱했던 성인이 커서 뚱뚱해진 성인에 비해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과정에서 호르몬의 감수성이 떨어져
컨디션은 더욱 나빠지고 약으로도 잘 낫지 않은 만성염증이 발생하곤 합니다. 주변에 통통과 친구가 살이 빠지면서 쭉 키가 늘어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성장 시점에서 지방이 줄어들고 호르몬의 민감도가 커지면서 성장 호르몬과 키를 크게 하는 여러 호르몬이 기능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성장 속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된 거죠. 아마 키가 크면서 지방이 줄어들고 건강도 매우 좋아졌을 겁니다. 소화비만은 성장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염증도 잘 생기는 체질이 되어 아이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소화비만 그리고 소화에 잘 낫지 않는 염증 질환은 이렇듯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다행히도 소화의 회복력이 좋아 치료도 잘 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비만에 도움이 되는 꿀팁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하고, 두 번째, 식사와 식사 사이 약간의 간식은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 간식은 스낵류는 금하고요. 네 번째, 아이와 함께 식사 계획을 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끼니는 거르지 않고요. 여섯 번째,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로 간식도 여러 군데 말고 한 자리에서 먹는 버릇을 갖게 하고, 여덟 번째로 음식을 상벌로 이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살이 찌고 키가 안 크는 아이가 이유 없이 피곤해한다면 지방이 늘어나고 간 수치가 늘어나서 성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소화는 성인과는 다른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소화비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소화비만의 성장과 간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보고보감이었습니다.